어머니, 이제 그만 짐 싸서 나가세요. 여기가 아직도 어머니 집인 줄 아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건 빨리 물려받아야죠. 낡은 노인네 뒷바라지 할 시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단 하나의 냉정한 가르침을 선택했죠.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겠지. 하지만 이제부터 알게 될 게야.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는 재산 대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청구서가 날아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저는 사랑으로 키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백억의 빚을 상속했습니다. 파멸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수업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복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연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37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늘 그랬듯 정원에 나가 물을 주었어요. 남편이 심어놓은 장미가 올해도 어김없이 붉게 피어났습니다. 그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장미만큼은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집에서 저는 조용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공기가 유난히 맑았어요. 베란다에서 바라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거실로 돌아와 찻잔을 들고 있는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뒤로 고개만 살짝 숙였죠. 평소보다 공손한 태도가 오히려 어색했어요.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들어와.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호의 손에는 두터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민수도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죠.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해온 모습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마치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이 집 진짜 오래됐네요. 벽지도 누렇게 변했고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도 1년 넘었으니까 이제 좀 정리할 때도 됐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정리라니요. 남편과 함께 꾸려온 이 공간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호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 리모델링 도면, 그리고 몇 개의 계약서였습니다. 모든 게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어머니,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집도 제대로 손보면 가치가 훨씬 올라갈 거예요. 지호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저와 남편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보금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미리 상의를.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왠지 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지호는 도면을 펼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실 벽을 허물고 부엌을 확장하고 방 구조도 바꾸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서재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서재는 너무 어둡고 답답해요. 차라리 드레스룸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평생 책을 읽던 그 공간을 옷장으로 바꾸겠다니요. 그곳에는 남편이 아끼던 책들이 가득했고 제가 젊었을 때 받았던 편지들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은 아빠가 가장 아끼던 공간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제 실용성을 생각해야죠. 옛날 생각에만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온 듯 했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오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엇을 부수고 무엇을 바꿀지 정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요. 어머니, 이 가구들도 다 오래됐네요. 새로 사는 게 낫겠어요. 지호가 거실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거실장은 결혼 초기에 남편과 함께 고르고 고른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상장들과 가족 사진들이 고이 모셔져 있었죠.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민수가 가족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 손길이 너무 무심했습니다. 마치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요. 아, 그냥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죠. 지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사진들은 우리 가족의 역사였는데 단순히 정리할 대상이 되어버린 거였죠. 저녁 무렵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그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계약서에는 이미 민수의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제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거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없이 바라봤던 그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이 집이 제 집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아들 것이 되어버린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실용성을 생각해야죠. 옛날 생각에만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갔어요. 달빛이 스며든 그 공간에서 저는 남편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이가 생전에 자주 앉던 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감정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곰곰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 말도 일리가 있다고 여겼죠. 집이 낡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지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까지 신었죠. 마치 중요한 업무를 보러 온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호가 현관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웃음이 없었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딱딱해 보였죠.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에서 계산서를 꺼내더니 제 앞에 차곡차곡 늘어놓았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인터넷 요금 고지서였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지호가 계산서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냉정하고 사무적인 톤이 느껴졌죠. 이달부터는 이 비용들을 나눠서 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몫이니까요.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 몫이라니요. 이 집은 제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제가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제 집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도 전기는 많이 쓰시잖아요.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계시고요. 지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있었어요. 제가 쓰는 물의 양, 인터넷 사용량, 심지어 휴지와 세제 같은 생활용품까지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호는 계산기까지 꺼내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대략 3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시죠?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죠. 지호야, 이 집은...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지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모든 게 돈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작정 감정만으로 살 수는 없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감정으로 산다니요. 가족 간의 정을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다니요.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지호는 계속해서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리모델링 비용 분담표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무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으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집값 올라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니요. 68살에 무슨 대출을 받으란 말인가요? 게다가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요. 지호야, 이건 너무... 어머니, 민수 오빠도 동의한 일이에요. 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동의했다는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들이 이런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편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죠. 엄마, 지호가 와서 이야기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민수야, 엄마가 이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거니?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요즘 세상이... 민수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그 애매함이 오히려 더 서운했어요.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해주지 못하는 게 더 마음 아팠죠. 그날 밤 10시쯤 저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침실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민수가 지호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호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죠. 어차피 연금 나오니까 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금이 나오니까 낼 수 있다니요. 제 연금을 벌써 계산해 넣고 있었던 거였죠. 시어머니 돈줄 아직 빵빵해. 갑자기 지호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돈줄이라니요. 저를 돈줄이라고 표현하다니요. 민수와 지호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어요. 제가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시어머니 돈줄 아직 빵빵해. 그 말이 칼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그 계산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하얗게 빛나는 그 종이들이 마치 제게 굴욕을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경제적 분담이 아니었어요. 저를 이 집에서 밀어내려는 계획의 시작이었던 거죠.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그 바람처럼 제 마음속에도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서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뭔가 차갑고 선명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목요일 저녁,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그이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죠. 책장 한 구석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만년필, 독서용 안경,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는 남편이 제게 선물했던 것이었어요.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받았던 물건이죠. 혜연아, 우리 추억들을 기록해두자며 건네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정작 사용할 일은 없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기계였어요. 버튼을 눌러보니 아직 작동했습니다. 배터리도 살아있었죠. 남편이 얼마나 좋은 물건을 사주었는지 새삼 느꼈어요. 그날 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와 지호가 제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돈줄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40년 넘게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몰래 녹음하려 하다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0시 반쯤 저는 조용히 침실에서 나왔어요.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는 모습이었죠. 스마트폰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저는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민수가 자주 앉는 의자 밑에 살며시 숨겨두었습니다. 쿠션 아래쪽 깊숙한 곳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민수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나타날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어요.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러 나왔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저를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는 기색은 없어 보였어요. 침실에서 저는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과연 제 추측이 맞을까요? 정말로 지호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알게 될 내용이 무서웠거든요. 지호야, 나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지호에게 전화하는 거였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지만 조용한 밤이라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응, 엄마 잠들었어. 이제 이야기해도 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통화를 하는 거였죠.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었던 겁니다. 제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었을 테니까요. 어머니가 그 돈 내기로 했대?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민수의 반응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 제가 돈을 내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죠. 다행이다. 처음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솔직히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민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니요. 제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게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였죠. 조금만 참으면 돼. 어머니 집 곧 우리 거야. 그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곧 우리 거라니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이 집을 자신들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였죠.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양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몇 년이나 더 계실까? 민수의 다음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몇 년이나 더 살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 수명을 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어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요. 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을 힘도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그토록 아꼈던 그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거지. 나중에 상속세도 아껴야 하고, 리모델링 끝나면 집값도 많이 오를 거야. 그때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가자. 그들의 계획은 이미 구체적이었어요. 제 집을 리모델링하고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가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계획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 지호가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마침내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되면 요양원이지 뭐. 연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민수의 대답에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평생 모은 연금으로 요양원비를 내면서 말이에요. 어머니가 알면 어떡하지? 모르게 하면 되잖아. 지금까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뭐. 지금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니요.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머니로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가장 모욕적이었어요.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해.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심이 아예 없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은 행동을 바꿀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가책일 뿐이었죠. 미안해도 어쩔 수 없지. 어머니가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해. 맞아. 우리도 애 낳고 키워야 하는데 어머니만 생각할 순 없잖아. 그들은 저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마치 저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제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죠.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요. 의자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불이 아직 깜빡이고 있었어요.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었을 겁니다. 방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재생해 봤습니다. 민수와 지호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어머니 집 곧 우리 거야. 그 말이 다시 제 귀를 때렸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냉정하게 들렸어요.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요.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돈보다 값진 게 무엇인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녹음기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와 지호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니 집, 곧 우리 거야.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에게는 창피해서 털어놓기 어려웠어요. 가족 일을 남에게 말하는 것도 꺼려졌고요. 더구나 제 아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옛 제자인 오태석 변호사였어요. 남편이 생전에 자주 언급하던 사람이었죠. 태석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법대 나와서 변호사가 됐다더군이라며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55이 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태석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명함을 주면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라고 했었죠. 그 명함을 아직 갖고 있었습니다.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거든요. 남편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처럼 말이에요. 금요일 오전 저는 용기를 내어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제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아니면 가족 문제라며 거절할까요? 혹시 바쁘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정혜연입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태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어조였어요. 마치 진짜 친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신가요? 태석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급하다고 하니까 주말에도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월요일로 정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주말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태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요. 제 이야기가 너무 초라하게 들릴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늙은 여자의 하소연 같아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꽤 품이 있어 보였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기분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전철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 모두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외로웠어요. 태석의 사무실은 25층 높이의 오피스텔 안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오태석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남편의 제자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뿌듯하기도 했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태석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 주었어요. 55살이라고 했는데 정정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 단정했고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어요. 남편이 아끼던 제자다운 모습이었죠. 어린 시절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청년의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고 다른 쪽에는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의 사무실다운 분위기였어요. 큰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던 녹차로 준비했어요. 태석이 따뜻한 녹차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녹차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 세심함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으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먼저 제 안부를 묻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리고 부끄럽기도 했고요. 사실은 집안일로 고민이 있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리모델링 계획, 생활비 분담 요구, 그리고 녹음기로 들은 대화까지요.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태석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판단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간혹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시를 해주었어요. 때로는 눈썹을 찌푸리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태석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모습이 남편을 닮아 보였어요. 남편도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저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혹시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와 지호의 대화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어머니 집 곧 우리 거야. 어머니가 몇 년이나 더 계실까? 그때 되면 요양원이지 뭐. 연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그 목소리들을 다시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석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손을 모으고 심각한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봤을 텐데도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녹음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태석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뭔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태석은 교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이 더 정확했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았으니까요.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 제 역할이었죠. 선생님,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죠. 태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 같은 모습이었어요.
먼저 모든 자산을 가족 신탁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명목상으로는 자산이 사라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생님이 수익자가 되죠. 태석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웠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해주었어요.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남편에게 공부를 설명하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짜 증여 계약을 유도하는 거예요. 가짜 증여 계약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법률은 정말 복잡한 것 같았어요. 아들분과 며느리분이 원하는 건 선생님의 재산이죠. 그럼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계약서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태석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는 사실 재산이 아니라 빚을 넘기는 내용이라는 거였어요. 복잡한 법률 조항으로 포장해서 겉으로는 증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채무 승계 계약이라는 거였죠. 상속세도 그들이 내게 되고 각종 부채도 그들 몫이 됩니다. 미리 만들어둔 가상의 빚까지도요. 그럼 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신탁으로 보호되어 있으니까 안전해요. 하지만 그들은 빚만 떠안게 되죠. 태석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었거든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런 일은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입니다. 다만 그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탐욕에 눈이 멀어서요. 태석의 대답에 저는 안심했어요. 합법적이라면 양심에 거리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면 충분해요. 선생님만 결심하시면 됩니다. 태석은 제 결정을 기다렸어요. 강요하지 않고 그저 선택권을 제게 맡겼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제가 내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교육자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죠. 제가 말하는 순간 태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책상 위의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태석과의 만남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었어요. 가족 신탁 설정, 가짜 계약서 작성, 그리고 연기할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짜여졌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화요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도록 화장을 연하게 했어요. 그리고 옷도 조금 헐렁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마치 몸이 야위어 보이게 하려고요. 아침 식사 후 저는 거실에서 일부러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마른 기침을 연달아 했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민수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기침이 심하네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진짜인지는 의문이었어요. 며칠 전 녹음기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괜찮아. 그냥 감기인 것 같아.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침을 했어요. 가래가 끓는 것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실제로 병원에 갔어요. 태석이 미리 연락해둔 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사정을 알고 계셨죠.
진단서는 미리 준비된 것이었어요. 선생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연기였지만 실감나게 하셨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살 날이 얼마 없다고 해.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스쳤어요.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보시죠. 민수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속마음이 어떤지를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저녁에 지호가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연락했나 봅니다. 지호의 얼굴에도 비슷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하지만 눈 깊은 곳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이네요. 그런데 혹시 준비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비할 것들이라니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뜻인지 뻔했어요. 재산 정리를 말하는 거였죠. 그러게요. 상속세 같은 것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둘이 마치 대본을 맞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갔어요. 제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상속세 내기 전에 미리 증여받는 게 낫겠어요. 지호의 제안에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히 예상한 대로였어요. 그들은 제 죽음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저는 일부러 동의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제안이 현명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태석이 준비한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증여 계약서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조항들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법률 용어로 교묘하게 포장된 함정이었습니다. 민수와 지호는 그 계약서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대충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지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시간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숨겨진 탐욕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재산을 노리는 마음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붉은 인주에 찍었어요. 도장에 묻은 빨간 잉크가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도장을 서류에 찍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복잡하고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어요. 마침내 그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다 끝났네요. 지호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민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끝난 것은 그들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계약서는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빚을 떠넘기는 문서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슬픔과 분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차가우면서도 평온한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와 지호는 아직 모르고 있겠죠. 자신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말이에요.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거대한 빚덩어리였다는 사실을요. 며칠 후면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국세청 고지서가 도착하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겠죠.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담긴 그 작은 기계를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창밖의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보름달이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일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교육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부모를 배신한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수업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수와 지호가 제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지호가 일찍 찾아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요양원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속옷, 잠옷, 세면도구 같은 것들이었죠.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지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계약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일부러 당황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태석과 미리 계획했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병세가 심각하시잖아요. 집에서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지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민수도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먹은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민수가 말했지만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는 모양이었어요.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니? 제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미 예약도 해놨어요. 괜찮은 곳이니까 걱정 마세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이미 예약까지 해놨다니요. 제가 거부할 틈도 주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1시간 후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운전하는 차였어요. 지호는 조수석에 앉았고 저는 뒷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마치 죄인을 호송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앞만 보고 운전했고 지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갈수록 풍경이 을씨년스러워졌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양원은 그런 곳에 있었어요. 해피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름은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외벽이 낡았고 정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답게 값싼 요양원이었어요. 차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민수가 엔진을 껐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망설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내려주세요. 지호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문을 열어주었어요. 형식적인 배려였지만 어색했습니다. 요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소파와 인조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바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원장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사무적인 태도였어요. 마치 물건을 인수인계받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연 어르신이시군요. 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서류 작업을 했어요. 민수가 서명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민수가 말이에요. 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같은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는 주차장이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 지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짐을 덜었다는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필요한 건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지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어요.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빠서 자주는 못 올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수와 지호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둘 다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골칫거리를 처리했다는 기분인 것 같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요양원을 벗어나 도로로 향했어요. 점점 작아지는 차를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차가운 감정이 들었어요. 그들의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석과 미리 약속했던 신호를 보낼 시간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말이죠. 시작해요.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몇 분 후 태석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드디어 그 아이들에게 진짜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태석의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요양원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요양원에 머물 이유는 없었어요. 이곳은 단지 연극을 위한 무대였을 뿐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태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원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버림받은 어머니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수를 시작하는 정혜연이 있을 뿐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군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아닌 냉정한 의지였습니다. 차는 도시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지호가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겠죠. 자신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멀어지는 도로 끝에서 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요양원으로 저를 버리고 간 그 모습이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과거가 될 거였어요. 내일부터는 그들이 진짜 무엇을 받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올 거예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올 거고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태석의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수업이 이제 시작된다고요.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시간이 왔다고 말이에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시를 감쌌어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석이 준비해준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태석이 호텔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터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선생님,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태석이 말하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국세청 고지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와 지호에게 발송된 것들이었습니다. 고지서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속세만 8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안에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취득세, 등록세까지 합하면 10억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태석이 웃었습니다. 신탁으로 보호한 재산까지 계산에 포함됐거든요. 그들은 모르고 서명했지만 모든 세금을 떠안게 된 겁니다. 태석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됐어요. 그들이 받은 건 재산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었던 거죠.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폭탄이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갔을 거예요. 태석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출 승계 통보서였어요. 가상으로 만들어진 수십억 원의 부채가 그들에게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석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민수와 지호가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3시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지호가 들어왔어요. 둘 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확연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변호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손에는 국세청 고지서를 들고 있었어요.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들여다본 흔적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요? 연락도 안 되고. 지호도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갔지만 이미 제가 없었다는 걸 안 모양이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그들을 맞았어요. 의자를 권하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와 지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태석은 책상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들이 서명했던 바로 그 문서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서명한 이 계약서를 보세요. 태석이 문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이었어요. 그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넘어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재산이 아닌 채무를 승계받은 겁니다. 그 말에 민수와 지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채무 승계라니요. 그들은 재산을 받은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빚을 떠안은 거였던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증여 계약서라고. 지호가 항변했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증여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법률 용어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태석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신탁 설정으로 실제 재산은 보호받고 있고 그들이 받은 건 가상의 부채뿐이라는 거였어요. 모든 세금과 대출금이 그들 앞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들어왔어요. 민수와 지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줄 알았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엄마, 어떻게 여기에?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호도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던 바로 그 기계였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돈줄 아직 빵빵해. 조금만 참으면 돼. 어머니 집 곧 우리 거야. 어머니가 몇 년이나 더 계실까?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민수와 지호는 얼어붙었어요. 자신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되면 요양원이지 뭐. 그 마지막 말이 나오자 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민수는 바닥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진짜 마음이었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담지 않으려 했어요.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것 뿐이라는 듯이 말이죠. 엄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녹음기만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효자 코스프레라는 지호의 말까지 나왔을 때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호가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어요. 상황이 절망적이 되니까 하는 말 같았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태석이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8억, 취득세와 등록세 3억, 대출금 15억, 총 26억을 한 달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숫자를 들은 순간 지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머리를 감싸며 절망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해요. 민수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였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태석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파산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채무가 면제됩니다. 대신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겠지만요. 그 말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파산이라니요. 그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태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제게 맡기는 거였어요. 용서할지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일지 말이죠.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민수와 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연민도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앞으로 저와는 남남으로 지내세요. 다시는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마세요. 그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제 말에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종 선언이었어요. 가족관계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태석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채무 면제와 관계 단절을 명시한 계약서였어요.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민수와 지호는 울면서 서명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사무실을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악맥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태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고 힘들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태석이 도움을 주어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보다 작지만 훨씬 평온했어요. 28평 규모의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집의 가구들은 모두 새로 샀어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거든요. 하얀색 소파, 원목 테이블, 작은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남편의 서재 대신 작은 독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책장을 채웠습니다. 며칠 전 태석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민수와 지호는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요. 그들이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구로구 어디엔가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돈이 사라지자 그들의 관계도 무너졌다고 해요. 서로를 원망하며 자주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호는 친정으로 돌아가려 하고 민수는 혼자 남겨질 처지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상은 돈에 기반한 관계였다는 게 드러난 거죠. 탐욕이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탐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오늘 오후 저는 근처 도서관에 갔어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거든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뭔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김순자라는 분인데 저와 비슷한 나이예요. 올해 66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점도 같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와 달리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매주 손자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혜연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순자 씨가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늘 밝은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분이었어요. 네, 요즘 여기가 좋아서 자주 와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우리는 함께 도서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요.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에 빠져들거든요.
순자 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진정으로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혜연 씨도 함께 해보시지 않겠어요?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아이들이 더욱 좋아할 거예요. 그 제안에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니요. 오랫동안 그리웠던 일이었습니다. 은퇴한 후 교육과는 완전히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한번 가봐도 될까요? 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좋아할까요? 물론이죠. 이번 주말에 함께 가요.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 오히려 더 신날 거예요. 순자 씨의 밝은 미소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동네를 지나게 된 겁니다. 무심코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멀리서나마 그 집을 보고 싶었거든요.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정원에 장미꽃들이 시들어 있었고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현관 앞에는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 같았어요. 잠시 그곳에 서서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 민수가 어렸을 때의 모습들, 첫 돌 때 비틀거리며 걷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옷을 입고 사진을 찍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배신의 순간들까지 말이에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특히 민수는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남남이 되어버린 게 서글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옆집에 살던 박할머니였어요. 65살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분이었어요. 혜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이사 간 줄 알았는데요. 박할머니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계신 걸 보니 마트에 다녀오시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옛집이 보고 싶어서요. 지나가다가 들러봤어요. 요즘 민수 씨네 집 조용해요. 한 달 전부터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던데 전기도 끊어진 것 같고요. 박할머니의 말에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이사 갔을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려나 봐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날 일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간단히 해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정도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는 이 공간이 소중했습니다.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식사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밤이 되어 태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태석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은인이나 다름없거든요. 태석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남편의 제자라지만 이제는 저의 소중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간 동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선생님. 태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평화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그 중에는 저처럼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을 테고,
민수나 지호처럼 탐욕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교육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평화를 되찾는 것이라는 거요.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 병들게 할 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순자 씨와 함께 고아원에 갈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부도 가르쳐 줄 계획이에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진짜 교육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저도 다시 순수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격 없는 탐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평화가 찾아오죠. 저는 이제 그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돈도 재산도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름도 저를 더 이상 얽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도 없이 편안한 잠을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 한강을 바라보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떠오르는 해가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비로소 저는 자유로워진 것이었어요. 진정한 자유는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좋아요. 좀 더 감정선이 깊고 시청자 마음에 남는 톤으로 다시 써볼게요. 아래는 감정 잔향이 남는 여운형 마무리 멘트 200자 내외 버전입니다. 마이너스. 사람의 진짜 민낯은 돈이 아니라 권리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가 누리려 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죠. 정혜연의 복수는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의 질서를 되돌려 놓은 것뿐이었죠. 우리 모두 내가 누리는 것이 정말 내 몫인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